충북을 움직이는 힘, 미래를 여는 대화. 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의 구본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충북 예술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인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프라임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예총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흔히들 이제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충북도 순수 예술인들의 중심이 되는 충북예총회 이영석 신임 회장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선정해 주신 키워드로 오늘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회장님이 선택한 키워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총이 되겠네요. 예총.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충북 예총에 이제 이번에 신임 회장이 지난 3월이 되셨습니다. 근데 충북 예총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풀네임을 봤더니 엄청 길더군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충청북도 연합회. 아유, 그냥 충북 예총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충북 예총에는 이제 10개 협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악협회, 음악협회, 그리고 영화, 연극, 무용, 연예, 그리고 이제 전시 파트에는 사진, 미술, 그리고 건축가 협회, 그리고 문인협회 이렇게 10개 협회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개 시군 예총이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회원 수가 4,3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많네요. 그래서 충북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단체이지요. 그래서 좀 활발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하늘의 고지에 들었던 동양신호를 높이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서툰 그 예술 행위가 오히려 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겠구나. 예술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예술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너무 각박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예체능에 대한 수업이 너무 소중하다. 그거를 꼭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내놓으셨던 공약 중에 저는 눈길이 가는 것이 충북예술발전소를 건립을 하겠다. 충북예술발전소. 이거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정책들이 협회마다 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예술하는 단체의 회원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같이 좀 모여서 우리의 정책, 우리의 방향을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4,300여 명 순수 예술 하시는 분들 말고? 네네. 그래서 그 회장분들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예총. 그래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아니면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각 협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술연구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북발전연구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이쯤에서 함께 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게 나오는군요. 자, 오페라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페라는 어떻게 보면 또 이영석 회장님의 이력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제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지난 2009년에 창단을 하셨죠. 라포르자 오페라단의 이제 또 상임 지휘자 또 예술 감독을 맡고 계신데요. 오페라단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오페라라고 하는 무대는 종합 예술의 무대이잖아요. 거기에 그 의상이 있고 분장이 있고 합창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솔로가 있고 춤이 있고 여러 가지 무대의 미술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 음악에 관한 또 예술에 관한 척도를 이야기를 할 때 오페라 무대가 어느 수준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만 뛰어난 도시가 있고 또 어떤 도시는 합창만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네. 타시도에 비해서 한 20년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귀국을 해가지고 같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젊은 친구들이 우리 한번 오페라단을 만들어 봅시다. 그 전에 했던 오페라단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된 오리지널 오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데 꽤 애를 먹었어요. 네네.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온 후배가 라포르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포르자 하면 힘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음악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페라단이 돼보자. 그래서 라포르자 오페라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이게 한 10년까지도 라포르자를 기억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말이 어려운가 봐요.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그 있잖아요. 그 라포 오페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라포르자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매년 그랜드 오페라 그러니까 이제 정식 무대를 갖춘 그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합창이 있고 주역들이 있는 그래서 그런 오페라들을 지금 한 15년 정도 계속 이어오고 있죠. 2009년이니까 15년도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확실히 아까 충북예총 얘기하실 때는 조금 아직까지 긴장된 얼굴이셨는데 확실히 그 라포르자 얘기하시니까 얼굴이 피셨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 키워온 내 자식 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마 더 편안해진 것 같은데 지금도 연주하거나 이럴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준비하거나 이럴 때도 너무 행복하지만 그 이제 그 무대에서 오페라 같은 데가 다 끝나고 나면 화려하게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이 쭉 내려가면 무대 뒤에서 같이 주역했던 몇 달간을 고생했던 그런 그 이 주역들이 그 거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소중하죠, 그런 것들이. 15년 이상 이렇게 또 충북 예술 전체적으로 또 발전을 해오면서 라포르자 오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솔직하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세요? 여전히 낙후돼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오페라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무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10사람이 왔든 100명이 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명이 왔으면 다음 해에는 그 100명은 그대로 오고 또 와야 되는데 네. 한 번 왔더니 이거 역시 잘못됐어. 내가 괜히 왔어. 라고 하면 네. 점점 이제 오는 사람들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페라 무대만큼은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4년, 5년 정도는 계속 마이너스가 났었죠. 뭐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700만 원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이게 그 지원금이나 뭐 이런 걸로는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페라의 수준만큼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느끼는 게 처음에 오페라를 만들어가지고 초대권을 드렸더니 제가 오페라는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고 그거 어떻게 보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을이 되면 이번 오페라는 무엇을 합니까?라고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리고 초대권을 좀 어떻게 얻어볼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페라 무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인식도 바뀌고 그다음에 노력했던 결과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구나. 그래서 지금의 충북에 있는 오페라 무대는 사실 뭐 전국에 어디에 비춰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오페라 수준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괜히 또 어깨가 좀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올해는 어떤 거 하십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팔리아치라는 광대 오페라를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야말로 순수 예술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지금 회장까지 되셨는데 이렇게 예술의 인생을 좀 살게 된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회장님?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분은 이제 아버님이시겠죠. 왜냐하면 저희 네. 아버님이 음악 교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바이올린을 사오셔가지고 그때는 바이올린을 뭐 구경할 수 없는 때니까 네.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도 레슨을 받게 하시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는 이제 노래를 성악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작곡을 하고 이제 대학을 이제 작곡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서는 이제 지휘를 했는데 네. 제가 정말 음악에 푹 빠져들게 한 분은 이제 러시아에서 만난 그 저희 지휘 선생님 발레리 푸셰볼로드비치 우스펜스키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와, 이름 기신데요. 네. 너무 길어서 발레리 선생님.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음악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정말 제 가슴속에 음악을 사랑하게 만든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서 졸업 연주회를 마치고 그 선생님에게 꽃다발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지만 당신은 음악의 아버지다. 나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음악을 사랑하게 됐어요. 네. 음악을 하는 가장 존경스러운 삶이 이 선생님 같은 삶이구나. 청주 예술의 전당이 개관을 할 때예요. 네. 그래서 개관 연주를 할 때 러시아에서 개관지휘로 모셔왔어요. 러시아 그 선생님을. 그런데 앵콜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가곡책을 이렇게 보더니 어머니라는 곡이 있는데 자기 이 곡을 앵콜송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합창단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도 같이 합동 연주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라는 곡이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져 있는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선지를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선지를 사다 드렸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모든 오케스트라를 다 편곡을 쫙 해가지고 리허설을 하는데 오케스트라 한 사람 한 사람 악보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손으로 다 쓴 거를. 충격적이네요. 그리고는 지휘를 하니까 예. 완벽한 음악이 거기서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라는 게 저런 거구나.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막대기만 흔드는 게 지휘가 아니고 네. 음악을 지배하는 사람이 지휘자이구나. 그런 그 음악인의 삶을 저에게 물려주신 분이어서 그 두 분이 제 그 음악 생활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신 분이죠. 네. 러시아 유학길은 어떻게 보게 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청주 시립예술단이 상임이 바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 시립 합창단의 초대 단무장으로 공채가 돼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시립예술단의 단무장직을 해촉을 당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잘린 거죠. 시련이 있었네요. 순탄하지만은 않으셨네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제 아내가 그냥 첫 마디가 당신 평소에 공부를 하고 싶어 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냥 유학을 떠나라고. 와, 그냥 멋지다. 잘린 그 다음 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혼자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뭐라고 했죠. 왜냐하면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학원도 있으면. 3개나 하고 네. 애들도 있고 결혼도 했는데 미친 거 아니야? 왜 유학을 떠나는 거야? 그냥 다시 열심히 해서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그런데 저는 그거를 미쳤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정말 미친 거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일단 아내가 예. 먼저 바로 이렇게 또 얘기를 예, 해줬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있다 돌아와가지고 제한테 여보 당신도 공부를 하고 싶어 했으니까 우리 모든 걸 팔아서 유학을 갑시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하여간 10,000원짜리라도 돈 되는 건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유학을 가서 제 아내도 같이 이제 피아노 공부를 한 거죠.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그 예술인의 낭만이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이들까지 해서 그럼 네 예, 가족이 예. 러시아에서 이렇게 몇 년 또 지내게 되셨던 건데 어떠십니까? 일단 음악적으로는 그러면은 찾아서 떠난 길 후회는 없으셨어요? 후회할 겨를이 없이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전쟁터예요. 그냥 여유가 하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학교, 집, 연주장, 교회, 집으로 오고 학교, 집, 연주장 이렇게 하면 계속. 그런데 아이들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20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가족이요? 네 가족이. 그때 당시긴 물론 하지만. 물가가 좀 예. 싸긴 했지만 예.
주로 뭐 감자채 썰어서 먹고 감자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뭐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죠. 뭐 맨날 울고 스트레스 받고 뭐 너무너무 힘들 때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다. 한 공간 안에서 뒹굴고 웃고 울었던 그 시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러시아는 눈이 항상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썰매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가지고 어린아이 둘을 태우고 맨날 끌고 다녔거든요. 눈썰매 저 썰매장을. 그런 기억들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어떤 힘든 또 시기 속에서 더 굳건해지신 다음에 또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회장님의 좌우명이 공짜는 없다. 맞습니까? 지금도 좌우명 맞습니까? 네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긴 한데 네. 집에서 책을 한 권 이제 꺼내서 읽는데 거기 그게 나오더라고요.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백성들이 평생 행복하고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석학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침서를 만들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2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 왕이 읽어보니까 이렇게만 살면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한 권의 책도 못 읽는데 12권을 어떻게 백성들이 다 읽겠는가. 네. 그래서 이걸 한 권으로 줄여라. 너무 좋아. 더 줄여라. 챕터로 줄여라. 그런데도 못 읽는 백성이 있을지 모르니 한마디로 줄여라 해서 그 석학들이 밤새 고민해서 나온 이야기가 공짜는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공짜가 없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직한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니까. 그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잖아요. 그 공정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공짜는 없다가 너무 좋은 이 단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도 공짜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만 그래도 역시 공짜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약간 러시아 생활에 뭐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대신에 다른 걸로 제가 간단하게 좀 분위기도 풀어볼 겸 네네.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건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한데요. 감히 다른 직업을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직업이요? 약간 리프레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어쨌든 평생 해온 그 음악 분야의 어떤 능력을 살려서 음악 대신에 지금 하고 계신 일 대신에 새로운 직업을 택한다면 둘 중에 하나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코디네이터. 약간 이건 뭐 대중음악이라든지 뭐 어디 기업 행사라든지 축제 뭐 퍼레이드 뭐 이런 거에다 좀 관련되겠죠. 이벤트 코디네이터 아니면 음악 치료사. 저는 음악 치료사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화려하게 대중 앞에 나가서 하거나 그런 게 아까 나 약간 많이 가린다 그러셔서 예, 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악 치료사가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순수 예술 그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 음악도 뭐 꼭 음악 치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힐링을 얻거나 힘을 그렇죠. 얻거나 예. 또 슬픔을 또 이겨내거나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예. 왜냐하면 예술은 감동의 그 행위이거든요. 그 석학이신 이어령 선생의 그 저서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몽골에 있는 여류 다큐멘터리 작가의 작품을 소개를 해요. 그 작품이 뭐냐면 낙타가 있는데 낙타 중에 고얀 낙타가 있대요. 아주 그 못된 낙타가. 네네. 뭐냐면 자기 자식에게 젖을 안 먹이는 거예요. 또 보통 동물의 모성애는 정말 굉장하잖아요. 본능적이잖아요. 네, 본능적이고 예. 헌신적이고. 그런데 자기 자식이 다가오면 막 발로 차고 막 이래가지고 젖을 안 먹인다요. 근데 낙타는 다른 새끼에게는 자기 젖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낙타는 죽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몽골 사람들이 하는 의식이 있대요. 낙타를 마을 중앙에 묶어두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서 앉아요. 그리고는 뭐 그 몽골의 전통 악기인 마두금을 연주를 하면서 또 몽골의 전통 그 노래, 흠이라는 노래를 1시간 정도 불러요. 근데 그 흠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무심한 듯하고 공허한 듯해요.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노래를 하고 나면 낙타가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그 화면에 정말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게 보인대요. 근데 네. 그냥 살살 한두 방울이 아니고 주룩주룩 흘린다는 거예요. 그때 묶여있던 낙타를 풀어주면 그 새끼한테 가가지고 새끼를 혀로 핥아주고 그러면서 자기 젖을 먹이고 잃었던 모성애를 되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혜령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감동. 그러니까 느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술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사회 속에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또 세 번째 키워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환경이 되겠습니다. 환경. 이제 음악계의 환경, 예술계의 환경을 뜻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술 생태계도 참 정말 큰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환경은 어떻다고 좀 보십니까? 저와 같이 이제 오페라를 하고 있는 젊지도 않죠. 지금 벌써 이제 50대가 넘었으니까 그 후배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형님, 우리는요 이렇게 지팡이 짚고 들어가 가지고 악기 들을 힘만 있어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후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청주에서 오페라를 한번 하려면 청주에 있는 인원으로만 충당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게 대학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대학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선생님들도 여기 없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학생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레슨을 할 선생님도 다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동시에 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벌써 한 10여 년 됐죠. 네. 아무래도 시장의 규모도 있고 또 무대도 풍성하게 열리지 않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이런 이유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만 활동을 해가지고는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넓은 곳으로 또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청년 작가에게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들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죠.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 예술가들의 후배들을 키우고자 하는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런 바뀐 생각 속에서 신진 청년 예술가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생각을 좀 해야 될 테고,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충주대학교에 있는 음악과가 살아 있었는데 그 음악과가 충북대학교 통합이 되면서 아마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아, 네. 그러면 충북대학교 내에 미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 자재에 좀 잘 만들어서 예술대학을 다시 좀 만들면 좋겠다. 근데 전국적으로 사립대학에 있는 예술대학은 거의 다 힘들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에 예술대학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경쟁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충북대학교면 유일하게 예술대학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통합이 되면 그런 환경들이 좀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 이해고에 가가지고 한번 학교를 둘러봤는데 시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학교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만 더 좀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좀 복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출연하시는 분들의 애장품을 네. 꼭 하나씩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하고 가장 가까이 매일 붙어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 지휘봉 그리고 이 지휘봉이군요. 지갑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방은 제 제자가 가죽 공예를 이제 취미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네.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지휘봉 가방을 하나 만들 건데 거기다가 뭐를 새길 거라고 네네. 안에 문구를 뭐라고 새겼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러브하고 그다음에 열정, 패션, 음악을 사랑하는 것과 음악에 대한 열정,
그래서 그거를 새겨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영석이라고 이름까지 써놔서 네. 다른 분들은 가져가다 쓸 수는 없습니다. 제 이름이 딱 있어서. 지금 그 세월의 좀 흔적도 가죽에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지금 사실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예. 지금 지휘봉도 꺼내십니다. 네. 성악이나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연주를 통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휘를 하는 사람들은 허공에 대고 지휘를 한다고 누가 알아줄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는데 보여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 그 친한 사업을 하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휘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 네가 내 연주비를 좀 대달라. 네. 그래가지고 25년 전에 1,500만 원을 후원을 받았어요. 친구한테서. 네, 친구한테. 네. 오케스트라, 합창단, 솔리스트 이거를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모차르트 레퀴엠이라는 곡을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 레퀴엠은 청주에서는 한 번도 공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초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연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휘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왔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네. 그 한 작품으로.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같이 하자, 오페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휘자로서의 길을 쭉 키워나갔던 거죠. 그때 제가 연주했던 지휘봉이 와. 요 지휘봉인데 이게 꽤 비싸요. 그래요? 예, 한 15,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그 악기사에 가가지고 저 회사 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마 그 학교에서 그 교재용으로 쓰는 건가 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해서 색깔도 좀 이렇게 좀 낡고 했는데 그렇게 2개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도 그러면 쓰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은 이제 또 후배가 준 지휘봉이어서 이걸로 지휘를 하고 혹시 얘가 잘못되면 네. 이제 하려고 이렇게 2개를 가지고 다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초심을 늘 품고 다니시는 그렇죠. 셈이네요. 예, 이 누릇하게 변한 이 네네. 색이 더 마음이 가고. 네.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가리시는데. 자,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골라주신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이영석 회장님의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예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착역 같은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충북예총의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떤 걸 이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예총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자칫하면 뒤떨어지겠구나. 벌써 예술제라든지 또 한마음 축제라든지 여타 여러 행사나 운영하는 시스템이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이랑. 네, 옛날이랑 네네. 뭐 지원금 받아서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도태될 수 있다. 4,300여 명의 회원은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예술을 통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변화를 해야 된다. 예산 자원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예술을 전하는 방법의 변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총이 변화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례지만 그 자리가 연임도 가능한 자리입니까? 네, 뭐 연임이 안 되는 규정은 없지만 네. 대개 한 번씩만 하고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대답은 이제 임기 내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미시적으로 봤을 때, 근데 좀 크게 미래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넓혀 봤을 때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충북 예술에 대해서 충북 예총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 사실은 그 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왔죠. 그런데 이제 그 요즘은 그 생활 예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정립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활 예술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전문 예술가 집단의 실력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너무 전문 예술만 고집을 하다 보면 생활 예술에 대한 관심을 끌지 못하면 일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생활 예술을 품으면서 예술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중심에 서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것들을 더 공고히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술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것들이 이원화되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로 묶여져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중에 물론 협회마다의 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협회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네. 일반 회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문가 예술 집단은 계속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정회원과 중회원, 준회원과 이런 제도를 조금 이렇게 병행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뽑아주신 이 키워드를 제가 좀 회장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영석 회장님에게 예술이란? 예술이란 배고픔이다. 왜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옛날에야 배고팠지 요즘에도 계속 배가 고파서 예술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술이 너무 풍요로워지는 순간 정말 예술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릴 이 확률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배고픔 속에서 정말 깊이 있는 예술이 유지가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죽을 만큼 배고프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술은 풍요롭고 여유로운 것하고는 조금 정반대에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서 예술은 배고픔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저희 프라임 인터뷰는 충북예총회 25대 회장으로 얼마 전 당선되신 이영석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요즘 소개할 때 자발적 지방러 난생 처음 이제 충주에 방문했는데 네. 그 10몇 년을 살게 될 줄이 몰랐습니다. 저도 내가 연주할 공간도 없어, 뭐 같이 할 수 있는 뮤지션들도 없어, 연주할 사람들이 없으면 연주할 사람들을 같이 좀 불러서 같이 좀 어울리면 되지.